2008년 금융위기와 지난해 발발했던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자본시장 역사에서도 아주 특이하고 이례적인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등장을 했고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용시장이 불안해졌기 때문에 정부들이 막대한 재정을 때려부어서 이 고용과 이 시장을 살리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금 고용도 좀 나아지고 경기가 좀 나아질 것 같으니까 이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불거지고 있고 이 테이퍼링이 실시가 되면 뭐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시장 흐름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저희가 이 자산 배분과 테이퍼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먼저 테이퍼링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테이퍼링이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저도 이렇게 약간 전문가 입장에서 테이퍼링을 많이 보고, 뭐 예를 들면 제 와이프라든지 금융을 잘 모르는 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이 테이퍼링의 개념을 좀 설명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가장 쉽게 제가 어떻게 보면 설명을 드릴 수 있겠다라고 들었던 컨셉이 수도꼭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도꼭지. 이 수도꼭지를 어떻게 보면 이제 확 잠궈서 물을 완전히 꺼버리는 게 아니라 테이퍼링은 정말 이 물을 흐르게끔 뭐 기준금리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뭐 재정정책을 통해서 유동자금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줄이겠다라는 측면에서의 테이퍼링이라는 개념을 뭐 수도꼭지에서 물을 서서히 잠그는 부분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수도꼭지 비유를 해보면은 이게 이제 경제가 너무 어려서 약간 우리 황무지가 되고 메마르니까 이 메마른 이 경제 상태를 한꺼번에 수도꼭지를 물을 최대한 틀어가지고 금리도 낮추고 뭐 돈도 풀고 정부 돈도 풀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최대한 수도꼭지를 틀었다가 이제 조금씩 물이 좀 올라오는 거 땅에 이제 물이 좀 스며들고 차는 것 같으니까 이제 수도꼭지를 조금씩 줄여 나간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지금 테이퍼링을 실시한다 그러면 기존과 뭐가 바뀌는 겁니까? 시중에 유동자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풀었던 돈을 이제 걷어들인다는 의미예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걷어들이나요, 그게? 뭐 걷어들이는 부분이 뭐 공급되는 자금 자체를 줄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예. 이 부분을 뭐 시중에 공급된 뭐 기존에는 채권을 사는 식으로 중앙은행에서 이 채권이라는 자산을 사고 현금을 투자자들에게 주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워낙 좀 특이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기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보다 보니 원래는 보통 국채로 하지만 국채 이외에 다른 뭐 회사채라고도 볼 수 있는 회사채 아니면 MBS라고도 볼 수 있는 부동산 관련된 채권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원래 평소에는 사주진 않는데 그런 안 사던 채권을 까지도 사는 것까지가 사주면 채권 사면서 돈을 산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걸 정부도 있을 수 있고 네. 기업도 있을 수 있고 금융회사도 있을 수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정부나 기업이나 금융회사나 뭐 부동산 관련 회사는 MBS 같은 부동산 관련 채권이니까 사주면 자기네 채권을 중앙은행이 인수해 주니까 중앙은행부터 자기들 현금을 받아서 네, 맞습니다. 그 현금을 자기들이 소유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방식인 거죠. 그렇죠. 이제 그 현금을 그냥 돈을 막 뿌리는 게 아니라 딱 찍어가지고 예. 받은 사람들은 또 그 돈을 가지고 재투자가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시장 전체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테이퍼링을 실시하게 되면 정부가 더 이상 채권을 사주지 그냥 중앙은행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안 사주고 네. 또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뭐 기준금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인 부분일 수 있을 텐데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이런 그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이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 자체의 규모가 줄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규모를 줄이는 건 그래도 규모를 줄여도 돈은 계속 푸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신호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지금이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약간 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유동성을 축소하는 점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시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한꺼번에 우리 쉽게 생각하고 확 줄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채권 조금씩 돈은 계속 채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해서 주고 있는데 요걸 이제 앞으로는 과거처럼 많이 돈을 뿌리지 않는구나. 네, 그렇죠. 수도꼭지를 서서하게 잠그는. 서서히 잠그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 뭐 금리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금리는 어떻게 보면 유동자금 공급을 모두 중단된 이후에 뭐 가장 테이퍼링의 가장 끝단계에 있는 게 이제 금리를 조정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동안 풀던 돈을 수도꼭지를 서서히 좀 잠가서 적게 가면서 그런 신호를 주고 이 다음 단계로 마지막에 가면 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진행이 될 그러면 겁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확실한 그럼 우리가 이 테이퍼링이 되면
그 주식시장은 안 좋은 건가요? 쉽게 생각해서. 그 주식시장이 좋으려면 결국에는 누군가 지금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그 주식을 사줘야지만 계속 주가가 오르면서 시장이 좋아져야 될 텐데, 이 유동성이 축소된다는 의미는 이런 주식을 살 수 있는 자금 자체에 풀이 줄어든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주식을 살 수 있는 시드머니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사실 관심은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올 때 사실은 가장 큰 관심은 이 금리잖아요. 사실은 뭐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하는 워렌 버핏이 뭐 그 굉장히 그 한 얘기처럼 금리는 우주, 그러니까 지상 만물에 영향을 미치고 금리는 중력과 같기 때문에 자산가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뭐 이론적으로 만약에 금리 영원히 제로라면 주식의 자산 수익률은 무한대다. 네. 뭐 이런 표현도 썼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이 금리라든가 테이퍼링을 보기 위해서 그 어떤 지표 같은 거, 뭐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듣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테이퍼링이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부분인 거 모두 중앙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는지를 보는 것이 결국에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앙은행은 크게 두 가지 목표입니다. 하나는 이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두 번째는 고용을 안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unemployment rate라고 하는 그런 그 뭐 실업률 같은 거, 실업률 맞습니다. 자기네 어떤 목표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어떤 물가도 목표치가 딱 있고. 네, 맞습니다. 중앙은행이. 네, 뭐 물가라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적으로 한 2% 이상 정도의 물가를 유지하는 거, 그리고 이제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업률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한 3%에서 3.5% 정도의 실업률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중앙은행의 목표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최근에 인플레이션은 뭐 올해 한 중순부터 계속 부각됐던 것처럼 올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었고 물가도 낮은 수준이어서 2% 미만으로 굉장히 유지가 됐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뭐 5월, 6월 지나면서 한 4% 이상으로 올라갔고, 최근에 7월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5% 중간 정도로 올랐다가 이제 엊그제 뭐 9월 중순쯤 발표된 자료는 8월 말 인플레이션은 다행히 꺾이는 모습이 조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전년 대비 한 5.3% 정도, 아직도 미국 중앙은행의 수준보다는 2% 정도의 장기 목표 인플레이션보다는 아직은 높은 수준이지만 뭐 그것보다는 높지만 뭐 일시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수준이라고 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테이퍼링과 금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이제 미국 중앙은행의 정책을 볼 때 봐야 되는 지표가 이제 물가랑 고용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고, 뭐 철강주들도 뭐 한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물가는, 그래서 그 논의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신문을 보게 되면 제가 뭐 깊이 있게 모르지만 인플레이션이 온 거다라는 게 있고, 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거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현상이다. 이게 원체 너무 물가가 낮았고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런 그 뭐 기저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그때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뭐 좋아지면서 수요 때문에 뭐 오르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먼저 물가는 이게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계속 된다고 봐야 될까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물가가 계속 이렇게 많이 오르면 그것도 주식시장에 안 좋은 신호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는 것도 더해서 뭐 전체적으로 전제 뭐 글로벌 시장에서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이런 펀드 매니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지표를 보면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뭐 미래세 펀드 매니저도 있고 외국의 유명한 투자회사 이런 펀드 매니저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설문조사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메릴린치에서 이제 합작으로 만든 곳에서 이제 매월마다 글로벌 헤지펀드 전체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월 단위로 진행되는 수치인데, 실제로 펀드 매니저들에게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지 아니면 이제 퍼머넌트 계속 영원히 지금 수준이 높게 지속이 될지라는 질문을 줬을 때, 뭐 8월 기준으로는 한 60% 한 초반 정도의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의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9월에는 응답률이 더 올라갔습니다. 한 60% 후반대로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으로 높아진 수준이다, 분명히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뭐 전체 펀드 매니저의 한 70%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왜 펀드 매니저한테 설문조사를 우리가 하는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이 주식이나 자산 배분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자기들이 길게 간다고 생각하면 아마 현재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엄청 바꿔버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일시적이다 그러면 그냥 버틸 거라는 거죠. 현재 포트폴리오 그렇게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갖고 의미 있게 우리 신팀장님께 설명해 주시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그 우리가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의 생각은 현재 좀 일시적일 것이다. 네. 라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이 뭐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일단 인플레이션 자체가 그 지속적이기보다 일시적인 거라고 우리가 좀 일단 그런 의견들이 좀 시장에 많은 것 같고, 두 번째로 그 고용이잖아요, 고용. 네. 고용은 좀 어떻습니까? 고용은 이제 고용 지표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이제 인플레이션제가 8월 달에 살짝 꺾이는 모습, 예. 상향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고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게 최근 9월 초에 발표된 8월 고용 지표가 굉장히 크게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계속 뭐 미국에서 뭐 맥도날드 같은 데서는 뭐 사람들 못 구한다, 뭐 급여를 뭐 막 그 일당을 그냥 일당이라고 그러나 그런 걸 뭐 몇 배를 더 줘야 돼 이런 기사가 났었는데, 그 고용 시장이 막 살아난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다시 또 좀 네. 아직까지는 아닌가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도 맞고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그러니까 일손이 부족해져서 예.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부분은 많은데, 이제 그만큼의 시장에서의 어떻게 보면 노동력 공급 자체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매월 고용이 되고 있는, 뭐 미국의 비농업에 대한 고용 일자리가 월 단위로 얼마나 늘었는지.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그 현대 산업 구조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조이기 때문에 비농업이 얼마나 많이 됐냐를 이제 보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자료가 뭐 이제 박스로 되어 있는 거 월 단위로 봤었을 때, 이제 시장에서 뭐 이코노미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경제 지표를 예상하는 분들이 뭐 각자 이제 뭐 A라면 A, B라면 B 이런 사람들이 이것도 이제 서베이를 통해서 나는 이제 올해 뭐 이번 달에 고용은 뭐 한 50만 고용이 늘 수 있을 것이다. 예. 전월 대비. 뭐 어떤 분은 뭐 100만 고용이 늘 수 있을 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서베이가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시장 컨센서스 같으라고 쓰는 표현인 거예요. 이코노미스트들의 시장 컨센서스가 어떻게 되느냐. 네,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5월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박스를 보면 뭐 가장 높게 일자리가 늘 거라고 예상하신 분은 한 100만, 뭐 4월 대비 5월 달에 한 100만짜리가 늘 수 있을 것이다. 뭐 아니다. 뭐 그 5월 달에 대해서 가장 작게 예상하신 분은 한 뭐 30만 후반대 정도로 예상하셨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박스가 이루어지고 이 안에 이제 라인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요. 뭐 시장 추정치에 대한 평균값, 뭐 이제 아까 뭐 30만을 예상하신 분도 있고 100만을 예상하신 분도 있으면 그분들의 평균값을 내보면 5월 달에는 한 60만 초반 정도가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6월 달에도 비슷한 수준이 있었는데, 뭐 실제로 그러면 이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이런 고용 수치를 보면 이 부분이 시장의 컨센서스랑 거의 유사하게 5, 6, 7월 이루어졌지만 6월과 7월에는 시장의 평균치보다도 훨씬 더 높게 실제 고용이 더 좋아지는 모습이 노동부에서 집계한 데이터 훨씬 좋게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시장 참여자들도 8월에도 뭐 7월보다는 고용 자체의 규모는 줄 수 있겠지만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나온 이 8월 달에 이제 9월 초에 발표된 8월의 고용 지표를 보면 시장 컨센서스에 대해서 포를 냈던 그런 어떤 이코노미스트보다도 훨씬 더 낮은 실제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 네. 그 전에까지 이코노미스트 시장 합의된 컨센서스보다 그 미국 그 노동부의 데이터가 더 좋았는데, 네, 맞습니다. 갑자기인데 또 나빠진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최하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면 고용 자체가 뭐 경기가 아무리 좋아지고 있어도 고용 수치가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앙은행의 두 가지 목표, 물가도 이제 올랐지만 일시적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고, 이 고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됐지만 이게 8월 달처럼 수치가 이렇게까지 뭐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최하점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가 나오게 되면 이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 중앙은행 뭐 테이퍼링을 결정할 수 있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테이퍼링 시기를 늦추고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시점도 늦출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게 경제가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한번 전년도가 엄청 어려우면 그 다음에나 그 다음에 엄청 좋아요. 이게 기저효과라고 그래서 너무 나빠서 이게 좋아지는 건데, 그러면 향후 우리가 고용을 짚어봤고 물가 짚어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성장은 어떻게 될 건지 그건 어떻습니까? 이 성장도 지금 이 9월 초에 발표된 방금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이 고용의 샥이 나타난 그런 데이터가 발표되기 전과 그 후의 시점에 대한 이 시장 참여자들 예상치가 크게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9월 달 이런 고용이 안 좋았다는 부분이 발표된 이후에 대부분이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합니다.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는 한 9% 정도 오를 것이다라고 했던 게 5.5%로 낮추고, 뭐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대부분이 거의 한 2%에서 3% 이상씩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낮출 정도로 이런 고용이 경제 성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이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테이퍼링의 시기에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 사실 테이퍼링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물가와 고용과 그 다음에 뭐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그러면은 테이퍼링 시기가 굉장히 테이퍼링 시기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알 수는 없지만 테이퍼링은 언젠간 하긴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보통 8월 달에 펀드 매니저들에게 테이퍼링이 언제 시작할까? 뭐 미국 중앙은행이 테이퍼링을 언제 시작할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한 8월 잭슨홀 미팅이나 뭐 9월 말에 있을 FOMC, 뭐 중앙은행의 정기 미팅에서 발표될 것이라는 것이 거의 한 70~80% 이상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고용의 샥이 오면서 생각보다 더 늦춰질 수 있겠다는 부분 때문에 뭐 대다수의 펀드 매니저들에게 물어보면 올해 말라는 응답이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그러면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할 때 어떤 포인트를 갖고 해야 되는지 몇 가지로 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기 쉽게 딱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이렇게 비슷한 인플레이션 관련 영상을 찍었을 때 실제로 투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줬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하나 달렸었습니다. 일단 뭐 지금 이런 고용 지표들이 이제 부진하고 테이퍼링 시점이 뒤로 밀린다라고 봤었을 때 뭐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률이 낮춰졌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자체의 성장은 느려질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반대급부로 테이퍼링 시점이 늦춰지고 뭐 기준금리를 올리는 시점 자체로 더 늦춰졌기 때문에 시장 내 유동성은 아직까지도 풍부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 그 첫 번째, 생각보다 유동성이 빨리 축소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 시장 참여자들, 이것도 똑같이 이제 펀드 매니저들의 서베이한 자료를 봤었을 때 한 70% 이상의 펀드 매니저들은 아직까지도 앞으로도 뭐 향후 12개월 정도는 인플레이션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고 이제 그만큼 경제 성장도 따라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주식 시장의 좋을 환경이 당분간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통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급격 유동성 수준은 없을 거니까 우리 또 없을 것이고 글로벌 우리 매니저들 시각을 보면 급격한 포트폴리오 조정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있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저 개인적으로도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식은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 향후 한 12개월 정도까지는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가지고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로 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꼭지 위에도 뭐 기업의 실적 부분을 보더라도 실적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기술주도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뭐 실적 수치는 뭐 워낙 언론에 많이 나와서 오늘 보여드릴 자료는 뭐 실적 수치보다는 뭐 기업들이 뭐 분기 실적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 올해 이번 분기 굉장히 좋았다. 라고 얘기를 했던 커멘트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뭐 한 8월 달자를 보면 뭐 7월보다 8월 달에 이번 분기 실적이 좋았다라고 발표한 기업들 수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업들 실적 자체가 좋아지는 부분도 결국에는 이제 주식시장,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예상치로 투자를 하는 이런 투자자들이 기업을 점진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주식은 좋다. 당분간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영어로 에쿼티죠. 에쿼티 중심의 포트폴리오는 여전히 유효하다. 네, 맞습니다. 우리 연금 자산 배분에서도 급격하게 우리가 줄이기보다는 그 주식 중심의 여전히 포트폴리오 짜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짤 때 어떤 거를 또 하셔야 될까요? 뭐 주식 안에서도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에 뭐 지역별로 봤었을 때 뭐 어떤 지역이 이 각 기업들의 실적을 봤었을 때 실적 대비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결국에는 실적보다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으면 보통 뭐 저희가 PER이라든지 PE 레이시오라고 부르는 뭐 이익 대비 실적 지표가 지역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 뭐 미국이 워낙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빨리 회복이 되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미국이 다들 워낙 뭐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 부분은 알겠지만 실제로 이런 PE 레이시오를 봤었을 때 미국이 한 35배 정도? 이게 얼마나 높은지를 보면 뭐 글로벌은 한 30배, 뭐 유럽은 한 20배, 뭐 이머징 마켓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역들은 한 16배에서 20배 정도 나옵니다. 퍼죠. 주가 수익 비율이라 주가 이익 비율이라고 얘기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PER, 펄을 얘기했었을 때
뭐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뭐 조금 더 아직까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회복이 느린 뭐 백신 접종에 대한 비율 자체도 낮은 이런 뭐 유럽이라든지 이머징 마켓이 분명히 따라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머징도 조금 더 뭐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부분 하나.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주식 자산 중심에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기업 실적 대비 이머징 마켓 시장을 한번 봐야 된다. 예. 그리고 이것도 이제 금리 인상 트렌드라고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뭐 예.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뭐 이제 개별 섹터별 주가와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주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을 해보면 이 은행주 섹터 쪽이 이 금리 인상하고의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그래서 뭐 금리가 인상될 때 은행주도 따라 올라가고요. 이게 결국에는 은행의 사업 구조가 결국에는 금리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인데 쉽게 생각하면 돈 장사하는 곳이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은행 쪽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아마 한 1, 2년 정도는 좋게 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글로벌 시장 측면에서는 이머징 마켓, 네. 섹터 측면에서는 언젠가는 금리가 오를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리 그 선점 차원에서 그 섹터 부분에서 은행주 섹터 같은 것도 또 관심 있게 우리가 자산 배분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100% 주식만 넣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채권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채권이나 뭐 이렇게 갖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이제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이제 앞으로의 금리 움직임에 따라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쉽게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예, 뭐 채권 가격에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말씀드리기도 좀 뭐 길게 뭐 이제 수업하듯이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오늘 뭐 간단하게 차트로만 보여드리면 뭐 하나의 지렛대를 상상을 해보시면 예. 이제 중간점이 있으면 이제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치는 내려가고 반대로 움직이죠. 가격과 수익률이 반대로. 예.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치는 올라가는 이런 하나의 뭐 지렛대를 생각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텐데요. 이 지렛대에서도 봤었을 때 뭐 금리가 이쪽이라고 하고 채권이 이쪽이라고 보면 이 채권의 듀레이션, 채권의 만기가 길면 길수록 이 근해의 뒷부분에 위치합니다. 예.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 만기가 훨씬 더 뒤에 있는 채권의 가격은 더 크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예. 이제 할인율 때문에 그런 예.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결국에는 기준금리의 인상 시점이 늦춰지긴 하더라도 이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 맞아요. 테이퍼링이 필연적인 것처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가 오를 때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자산에 대한 비중을 낮추는 부분, 특히나 제가 이제 지렛대로 말씀드렸던 이 지렛대의 끝부분에 있을 수 있는 만기가 긴. 소위 말하는 장기 채권들은 이렇게 썩 좋은 대안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채권 같은 것들은 포트폴리오에 필요할 수 있지만 네. 그 장기 채권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썩 좋은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예. 뭐 채권형 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런 채권 펀드 매니저분들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시더라도 단기 채권의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리츠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부동산 사실은 이게 리츠가 금리가 낮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이잖아요. 네. 근데 금리가 올라버리면 리츠 포트폴리오를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 정도 금리 수준에서는 리츠가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은 너무 그런 시황 단기 시에 1, 2년에 일일비 하지 마시고 그냥 포트폴리오에서 가져가는 게 맞다.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리츠도 뭐 중립보다는 좋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리츠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좀 상장된 리츠들이 많이 보이는데 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할 부분은 보통 이제 리츠를 이제 외국에 있는 리츠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해서 뭐 여러 개의 물건들을 리츠화해서 이렇게 하나의 상품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단일 물건으로 나온 리츠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해당 물건에 대한 뭐 이디오싱크레틱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결국에는 그 물건이 뭐 시황에 따라서 부동산이 분명히 금리 인상기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무조건 리츠가 좋다라기보다는 뭐 리츠가 중립보다는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개별 건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는. 그래서 이제 그 정리를 하게 되면 일단은 여러 가지 지표를 검토해 봤을 때 테이퍼링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 중심의 자산 배분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급격하게 탈출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주식하고 그래서 주식 자산 중에서는 좀 이머징 마켓과 뭐 은행 섹터 같은 것들도 좀 포트폴리오 관심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채권은 장기 채권보다는 단기 채권 쪽에 좀 그 자산 배분 차원에서 보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이런 시기에 사실 정말 요즘 시기가 어려운 시기거든요.
이게 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참 재미없는 시장이라고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런 시장을 두고 방향성도 없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도 특히 미국을 중에 정부 정책도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고 이런 식의 투자자들이 어떤 마인드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산 배분 해야 되는지 그 조언을 끝으로 좀 해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투자를 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당연히 봐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수익률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실시간의 뉴스를 매일 아침마다 검색을 하고 봐야 하고 이런 역할이지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그렇게까지 시황에 따라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시기도 어렵겠지만, 좀 이제 조금 더 장기적인, 특히나 연금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은퇴 이후의 자금을 관리하시는 목적이시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트레이딩 방식으로 사고 파는 식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뷰를 길게 보고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퍼링이라든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단기보다는 중기적으로 예상 가능한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하루 이틀의 수익률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저희가 주식을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오늘 내일 주식 순위에 내려서 조금 위험하다고 느끼기보다는 한번 조금 더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로 보시고 금리 인상도 한 2, 3년 가까이의 호흡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 따라서 조금 더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저희 미래에셋 광고에서도 나왔지만 이 시침 분침이 없는 시계처럼 결국에는 시간을 잊은 투자로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신다면 원하시는 수익률을 더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 수익을 결정하는 변수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데도 가장 푸대접을 받는 변수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자산 배분 하실 때 항상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신 팀장님 말씀처럼 시간의 축을, 시간 지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시간 지평을 좀 넉넉하게 잡으시고 자산 배분 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자산을, 연금 자산을 쑥쑥 불려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미래에셋 투자연금TV는 여러분들의 연금 자산을 불려드리기 위해서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